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일을 나가면 집에 혼자 남아 계신 아버지께서는 늘 심심해 하셨는데요. 사연 채널을 소개시켜드린 후부터는 심심하지 않다고 좋아하시네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지 않다면서요.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면 아직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행복을 잡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행이 찾아오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대대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덕분에 한글을 떼기도 전 흙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이 놀기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 고구마를 수확하는 것을 돕기도 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예뻐하셨고요. 아버지는 해가 뜨기도 전 제일 먼저 일어나 작업복을 입으시고 밭으로 향하셨어요. 아버지가 밭으로 출근을 하시면 어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인부들이 드실 새참을 만드셨거든요. 되면 어머니는 1시간 동안 만든 음식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주신 새참을 먹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또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하시고 제일 늦게 집으로 들어오셨고요.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끝나는 시간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맞물리면 같이 집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경운기를 끌고 오는 아버지를 보면 반가웠지만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게 느껴질 뿐이었네요. 멀끔한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몰고 오는 친구들의 아버지와 달리 저희 아버지는 항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흙으로 범벅이 된 경운기를 끌고 오셨으니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쓴 경운기는 느린 주제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는데요. 그게 너무 창피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운기를 타는 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고구마 농사가 망해서 아버지도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춘기 못된 반항이 뿐이었는데 하늘은 글쎄 제 소원을 냉큼 이뤄주시더군요.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넋을 놓은 채 바닥에 앉아 계셨고 옆에 계신 어머니는 아예 절을 하듯 몸을 수그려 결혼을 잘못했다면서 가슴을 치고 계셨죠. 주변을 돌아보니 TV며 가구까지 보이는 가구에는 전부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4인용 의자가 놓인 식탁 앞에 서 있자 어머니가 한 말씀 거두셨고요. 정연아, 우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글쎄 잘난 네 아버지가 도박한 친구가 불쌍하다면서 냉큼 보증을 섰지 뭐냐. 그것도 자그마치 3억이나 되는 돈을.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그나마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밭에서 나오던 고구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사니? 원래도 마음씨 좋기로 마을에서 유명하던 아버지는 친구가 빚더미에 앉아 이혼 위기에 처하자 무척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빚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홀랑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신 것이죠. 아버지는 무조건 친구를 믿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예상처럼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자마자 아버지의 친구는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 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고구마 밭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3억이란 큰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고구마 농장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네요. 고구마 밭을 날린 후 시리에 빠진 아버지께서는 밥도 안 먹고 매일 술로만 연명하면서 사셨어요. 학교가 끝난 후 집에 가보면 거실에는 언제나 초록색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옆으로는 얼굴이 벌개진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주무시고 계셨죠. 어머니는 술독에 빠진 아버지를 대신해 다른 농장의 인부로 일하며 생활비를 버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신랑은 하나밖에 없던 땅 날려서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아내라는 인간은 다른 집 농사를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돈도 못 벌고 친구한테 땅이나 날린 등신 같은 놈이라서 무시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연말 김씨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왜? 김씨 농장 고추가 풍년이라 삭값도 많이 받았다던데. 밭도 날리고 돈도 못 버는 신랑 버리고 김씨네로 재혼이라도 하려고? 왜? 많고 많은 일 중에서 김씨 농장 고추나 따나 했더니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야. 늙은 영감탱이랑 재혼할 바에는 젊고 돈도 많은 김씨한테 가기로 마음먹은 거지. 왜? 내가 당신 마음을 꿰뚫어서 할 말이 없나 보지? 정 김씨랑 합치고 싶으면 내 밭이나 찾아놓고 가. 나는 뭐 좋아서 땡볕에서 하루 왼종일 고추나 따는 줄 알아? 다른 남자 밑에서 일하는 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친구한테는 3억도 빌려줄 만큼 마음 넓으신 분이 돈도 못 버는 남편 덕분에 피부가 까매지도록 일한 아내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나 몰라? 바다 같은 마음은 다 친구한테 퍼나르고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양반이 뭘 믿고 이렇게 떳떳한지.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열심히 일할 텐데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해. 뭐야? 이 여편네가 누구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편하게 산 줄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 누가? 내가? 잠도 못 자고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싸는 게 호강하고 산 거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싸움을 하셨습니다.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몇 날 며칠을 싸우던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제안을 하셨고요. 서울에 가자고 말이에요.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싸울 바에는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죠. 시골집을 판 돈이면 제법 괜찮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제일 싼 모텔방에 지내며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고요. 서울로 올라온 후 아버지는 삼시세끼 마시던 술도 끊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열심히 구하셨죠. 하지만 농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네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셨는데요. 그날 일이 있은 후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상에서 불구가 되셨거든요. 공사 현상에서 떨어진 콘크리트를 허리에 정통으로 맞으신 아버지는 손 쓸 틈도 없이 불구 판정을 받으셨어요. 회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었지만 저희 가족은 한숨만 쉴 뿐이었네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아버지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큰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후 어머니와 집안의 생계 유지는 어머니와 저의 몫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구가 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며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졌죠. 하지만 고작 경리로 일해 번 월급은 세 식구의 생활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아버지와 함께 시청에 갔을 때는 부끄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마치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교 생활이 생각날 정도로요. 시청 안의 모든 공무원이 저희 부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너무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지원받아야 하는 것을 놓치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참 안심이 되었죠. 그 후에도 몇 번 더 시청을 찾아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응대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네요. 그렇게 시청에서 공무원과 만났던 우연은 길게 이어져 담당 공무원과 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걸려 밀어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것까지 보듬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무사히 상견례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영 딴판인 분이셨죠.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던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보자 눈살부터 찌푸리셨고요. 나도 우리 애를 부잣집 도련님처럼 키운 건 아니라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불구인 장인어른은 좀 심하지 않나요? 몸이 그래서 일 나가기는커녕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릴 것 같구만. 너는 하필 데려와도 저런 덜 떨어진 걸 데리고 와서는 시청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만 추려도 이보다는 낫겠다. 제가 묻는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행사인데 남의 집 마당 뼈다귀 주워 먹던 사람과 결혼시키는 건 아무리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딸 가진 입장에서 제 마음 이해하시죠? 다리가 저러니 일은 못할 테고 생활비며 돈은 어디서 구해오시나요? 기초수급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라는 말을 듣자 숨이 콱 막혀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고요. 그러자 젓가락으로 삼계탕의 날개 부분을 휘젓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이 있는 방향으로 젓가락을 던지시더군요. 젓가락이 떨어지며 삼계탕 국물이 얼굴 위로 몇 방울 튀겼지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당장 가방을 챙기더니 급기야 남편을 일으키려 하기까지 했죠. 나는 너 이런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일어나라. 아무리 결혼할 여자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데리고 올 여자가 없어서 불구의 기초수급자이기까지 한 집안 여자를 데려와. 그렇게 고르라고 해도 못 고르겠다. 어쩜 꾸질꾸질해도 이렇게 삼박자라 잘 맞아 떨어지는 집 애를 데리고 오다니. 차라리 머리를 깎여서 저를 보내고 말지. 어디 이런 근본도 없는 상놈의 집이랑 사돈을 맺자고 하는지. 그쪽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딸내미가 아무 생각 없이 멀쩡한 남의 집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자가 뭐 그리 잘난 게 있다고 뻔뻔하게 휠체어까지 밀고 들어옵니까? 왜요? 우리 아들 데려다가 그쪽 남편 똥오줌 가리는 머슴으로 들이려고요? 창피하게 진짜 왜 그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기초수급자이긴 해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장모님은 청소부 일하시면서 돈 버시고 아버님은 집에서 일거리 찾으신다고. 아이고 그래. 남의 변기 닦고 집에서 궁상 떤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 뚝딱 살 수 있겠다. 이 멍청한 자식아. 너 저 집에 장가가면 그대로 노예되는 거야. 없는 집에서 돈도 못 받고 장인어른 똥수발이나 하고 네가 하는 게 염전 노예랑 다를 게 뭐냐? 그깟 사랑? 지금이야 눈 뒤집혀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냐? 사랑 그거 잠깐이야. 서울 깍쟁이로 한평생 살아오던 나는 왜 지금 시골 촌구석에서 복숭아 농사나 짓고 있는데? 너는 옆에서 엄마를 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이미 임신했는데 어쩌라고. 뱃속에 생긴 애 지우기라도 할까? 여자한테 잡혀 사는 호구가 어디 있나 했더니 그게 내 아들이었어. 정신 차려 이거사. 수박 안에 씨도 없는 자식이 어떻게 애를 가지게 해? 너 지금 저 불려시 같은 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기어코 못 믿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임신한 지 3개월 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걸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발목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면서 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 결혼을 허락받음과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고 말았네요. 임신을 한 탓에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러줬어요.
하객 또한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했고요. 부모님께서는 어디서 살지를 제일 많이 걱정하셨지만 남편이 공무원인 턱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택에서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반지하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좋은 점이 많더군요. 깔끔한 집 구조와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모두가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집에서 살 적에는 여기저기 곰팡이 핀 화장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깨끗한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대낮에 햇빛조차 간신히 들어오는 반지하 방에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드리면 좋으련만 작은 회사에 격리로 일했던 것이 전부인데다가 현재는 임신을 해 경력까지 단절된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고요. 죄책감을 가지던 중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집안 곳곳을 돌아보시며 물티슈로 창틀이며 침대 밑 같은 곳을 닦아보셨어요. 그러고는 먼지가 묻어나올 때마다 째려보셨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건 또 뭐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이런 먼지 나부랭이 먹이면서 살았던 거냐?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걸 알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집 올 때 빈몸으로 낼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놓고서는 노력할 생각을 안 하냐?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한 건데 자기가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남의 피땀 흘려 세금이나 축내는 부모 밑에서 컸으니 어디 남의 등골 빼먹는 거 말고 또 뭘 배웠겠냐?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누워만 있었더니 죄송해요. 몸 나아지면 바로 집 깨끗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어디 내 배에 있는 애만 금태라도 두르고 나왔던? 뭐가 그리 까다로워? 어디 내 엉덩이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거냐?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침대에만 꿈쩍을 않고 누워있을 수가 있어? 몸이 힘들다고 한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보다 힘들까? 안 되겠다. 너 당분간 내 밑에 내려와서 일손 좀 거들면서 시골에서 지내라. 부모한테 나쁜 것만 배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막달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라도 결혼하게 해준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요. 일 시킨다는 이야기를 쏙 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시골에 내려가 쉬엄쉬엄 놀다 오라며 오히려 시골에 가는 것을 대찬성하는 눈치였어요. 믿었던 동아줄까지 끊겼기에 어쩔 수 없이 막달의 몸으로 시골에 끌려가게 되었죠. 시골에 내려가자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아침부터 복숭아 농장에 할 일이 많다며 5시도 안 되는 시간에 깨웠거든요. 복숭아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복숭아 포장까지 모든 것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했기에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잠이라도 5시간 이상 자는 것이 감지덕지할 지경이었죠. 이미 시골 근방에서 못돼 먹은 농사꾼으로 이름을 날린 시어머니께서는 유난히도 저를 괴롭히셨는데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8년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볼 지경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제 처지가 기구하다며 다 같이 혀를 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 한마디씩 톡톡 쏘아붙이셨죠. 기초수급자 집안 주제에 언감생심 맨 몸뚱이로 시집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여주댁이나 김포댁이 애 하는 꼴을 못 봐서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짓은 어디 잔뜩 여물이나 쥐어먹은 소마냥 퍼져가지고 그 꼴 보면 괜찮던 머리가 뇌까지 울린다니까. 에이, 그래도 너무했지. 며느리가 밥을 소마냥 쌀 한 포대씩 먹어치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골 내려와서 시어머니 일손도 돕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뱃속에 떡 귀한 손녀까지 턱하니 가졌다며. 며느리 밉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어. 며느리는 어디 가난하고 싶어서 그런감? 이왕 한 거 옆에서 잘해줘. 혹시 알아? 며느리가 벼락부자 돼서 시어머니 복숭아 농장이 아니라 강남의 백화점으로 출근 도장 찍어줄지. 아이고, 이런 맹추가? 길거리에 이부자리나 안 펴면 다행이지. 돈 버는 것도 재주 좋고 교육 잘 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요즘은 용도 집안 가려가면서 나온다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용이 나겠어? 지렁이 마냥 하는 것도 없이 꾸물대기라도 안 하면 몰라. 시어머니의 억지는 일하던 아주머니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여전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출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니 배가 뭉치는 걸로도 모자라 항상 아파왔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께 말할 엄두는 나지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꾀병이라며 일을 더 시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대로 기초 수급자 집안인데다가 혼수라고는 뱃속에 아이밖에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혼자도 아닌 둘이 지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끌고 들어온 후 그 마음은 불에 타버린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네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린 아버지의 친구였거든요. 아저씨를 본 순간 갈비 양념을 묻히던 손으로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돈을 뜯어먹고 도망갔냐면서요. 그러자 당황한 아저씨는 시어머니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뒤에 있던 시어머니는 당장 떨어지라며 머리채를 잡았죠. 어디 건방지게 시아버지 될 사람의 멱살을 함부로 잡냐면서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아저씨의 편을 드셨어요. 저희 가족이 남의 세금이나 파먹는 기초수급자가 된 건 다 저 아저씨 때문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저씨 편을 들 수가 있으세요?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서울로 올라올 일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 허리 다쳐서 불구되실 일도 없었어요. 그게 왜 이 사람 탓이냐? 따지고 보면 네 부모가 멍청하게 털컥 보증부터 선 잘못이지. 사기도 멍청한 놈들이나 당하는 거야. 지혜비가 배운 것 없이 멍청한 짓 한 걸 엉뚱한 사람한테 씌우고 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멍청해서 당한 거라며 오히려 아저씨 편을 드시더군요. 아저씨 또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힘을 얻어서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변명을 터진 입으로 줄줄이 말했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실수부터 터진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 아저씨의 뻔뻔한 태도를 보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실성을 했다면서 혀를 차셨고요. 시어머니와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살살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꾀병을 부린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때에 맞춰 양수가 터졌죠. 어쩔 수 없이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를 눈앞에 둔 채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네요. 자궁문이 열리지 않은 탓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낳았다는 말에 서울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죠.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딸을 안으며 너무 예쁘다며 시어머니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색하며 아들을 밀어냈어요. 고추도 안 달고 나온 거 뭐가 예쁘다고 하나 보냐? 애는 자연분만 해야 머리도 똑똑하고 잘 산다고 하던데. 하필 첫애를 제왕절개로 낳을 건 뭔지. 에휴, 보나마나 지혜미 닮아서 멍청하기만 하겠지. 예, 너는 살림 미천 낳아놨으니 몸조리 다 하면 아들이나 하나 더 낳아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도 저도 암탉이라고 애는 낳을 수 있으니 아들도 금방 낳겠지. 너도 바보처럼 자꾸 애한테 정주지 말고. 손자놈 태어나면 질투할 게 뻔한데 벌써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 나쁘게 길들이지 말어라.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굴었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와 같이 복숭아 농사나 짓자 하더군요. 반대했지만 민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이악 물고 버텼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딸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후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타박을 하였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둔 것도 이해해 주었으니 이 정도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했고요. 시골에서 내려온 후로는 시어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옷을 벗고 난 후 밀린 잠을 다 자는 듯 1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일어나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의 수면 시간은 서울에 살 때보다 늘어났지만 저는 그 반대였네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아침 준비를 하고 농사일을 거두려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벅찼거든요.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것도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초수급자로도 모자라 불구로 만들어버린 아저씨와 같이 사는 일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아저씨와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며 얼마 전부터는 살림까지 합치셨죠.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설거지라도 하려던 아저씨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 노릇을 하며 여기저기 부려먹었습니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굴며 자신도 알거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돼 나라 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저씨의 등장은 가뜩이나 가시밭길인 앞길의 장애물 같은 존재였죠. 오히려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휴식처럼 느껴질 정도였고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5살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와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 반지하에서 햇빛도 못 보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 햇빛이라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의견이었어요. 저 또한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댁이 뒤집히는 일이 있더라도 꼭 부모님을 시골로 모셔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으로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네요. 아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도 일손이 없어서 죽겠는데 몸뚱이도 성치 않은 내 부모 내려와 봐라. 우리 농장 일은 누가 하나? 가뜩이나 애도 어린데 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모셔와야겠어. 두 분이 여기 오시겠다는 이유가 뭔데? 당신들 서울에서 적적하게 살기 싫으니까 내려오겠다는 거잖아. 당신은 꼭 괜히 일을 버려서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야겠어? 저요. 그동안 걸핏하면 기초수급자라고 걸고 넘어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새끼 꼬박꼬박 차려드리면서 농사일까지 했어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로서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착한 며느리 안 하고 착한 딸 하려고요. 기초수급자 집이라고 눈치 보면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얼만큼 더 살 줄 알고요. 재덕씨야, 한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시던 지금 당장 돌아가시던 여한이 없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희 제 효도도 못 받고 내일 당장 돌아가시면 그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대신 저승길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허락 구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냥 통보드리는 거예요. 저런 못 배워먹은 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께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는 소리에 개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했어요. 남편 또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뭐라고 했고요. 아저씨가 본처에게 돌아간 후 극도로 예민해진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괴롭히면서 부모님이 내려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에 계속 밀어붙였죠. 괜찮은 집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지만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매물이 생겨 부모님을 그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죽어도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렌트를 해야 했지만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을 괜찮은 집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시골로 이사를 온 후 아버지는 매일 4시간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우연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를 자기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성정을 잘 알기에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나이도 많은 어머니를 누가 써주겠냐면서 농장에 와서 복숭아 포장이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 밑에서 절대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은 친정어머니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웬일로 친정어머니에게 삭갑도 잘 쳐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까지 하시더군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두둑한 품값을 주는 대신 저의 품값은 아예 주지를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버려지는 복숭아들이 신경 쓰이더군요. 상했거나 골맞으면 모르겠지만 복숭아들은 단지 모양이 못났다는 이유로 버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지는 복숭아들로 잼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네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만들기 시작해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에게 나눠드렸죠. 복숭아잼을 드신 아주머니들께서 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저절로 났습니다. 제가 나서서 한 일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복숭아잼을 팔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는 하루에 한두 개만 팔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입소문을 타서인지 2달이 넘어간 후부터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수입이 괜찮아지자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복숭아잼을 만들어 팔자고 제안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괜히 일 벌이지 말라며 비웃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있으면 당장 농장 일이나 더 하라고 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숭아잼을 파는 것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새도 없었네요. 그나마 건강하시던 어머니마저 쓰러지셨거든요. 복숭아 포장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요. 의사가 말하길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라고 해요. 깜짝 놀라하니 의사는 아직 초기이니 병원에 잘 다니고 약만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했어요. 괜찮다는 한마디에 금세 눈물이 핑 돌더군요. 깨어난 어머니께서는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 떨지 말고 시어머니에게나 잘하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다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약속을 받아낸 후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고요. 12시 넘어 들어가자 현관문 앞에서는 도끼 눈을 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람이라도 난 거냐면서 추궁을 하셨어요. 남편은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해야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화를 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등짝까지 때리며 뒷목을 잡으셨죠. 아니 그럼 네 엄마가 뇌졸중이라는 말이냐?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제일 바쁜 날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래서 너는 멍청하게 계속 병원에 앉아 있었고 못 사는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보잘것없는 지엠이 버릴 줄도 알아야지.
멍청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너 없으면 농장 일이며 집안일이며 할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알고도 편하게 누워있는 애미 옆에 있다가 와? 그럴 거면 시집을 오지 말고 아파서 갤갤거리는 네 부모 시다 노릇이나 하면서 살았어야지. 너 때문에 여기 피해자가 몇 명이냐? 진짜 너무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아파서 병원 다녀온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세요? 아니면 돈도 안 주고 편하게 부려먹던 노예가 도망가서 화가 나신 거예요? 돈도 벌 만큼 버시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픈데 버리고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만약에 어머니 아프면 저 사람한테도 어머니 버리고 오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면 괜한 사람 잡지 마시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아들한테 일을 시키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냅다 뺨을 갈겼고요. 얼굴이 돌아가고 이내 화끈거리는 통증이 왼뺨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황당할 뿐이었어요. 기초 수급자인 게 뺨을 맞을 정도로 큰 죄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당신 이렇게 되바라지고 지멋대로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 없이 살아서 조금만 구슬려서 옆에 끼고 있으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디 할 말이 없어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장모님이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 나도 당신 아니면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예쁘고 착한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백수에다가 배 나온 아저씨랑 사냐? 하늘도 하늘 나름이어야 대접을 해주지. 하늘에서 맨날 똥덩어리만 떨어지는데 어떻게 귀하게 대접해주냐? 그리고 요즘에는 땅값이 금값인 거 몰라? 하늘 그거 높아봐야 돈도 안 돼. 나도 이렇게 된 거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 신땀한 헌신이 제 발로 나가준다는데 우리야 아주 고맙지. 당장 내일 중매쟁이한테 전화나 넣어봐야겠다. 우리 아들 곧 혼자 된다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갈 거면 저 짐덩어리도 같이 데리고 가라. 우리 아들 새장가 갈 때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자기 아들 핏줄이라며 절대 안 내줄 줄 알았는데 딸아이를 그냥 넘겨주다녀. 다음날 친정 부모님 댁에서 눈을 뜨자 홀가분함이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꼭두 새벽에 일어나 남이 먹을 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면 이제 남아도는 것은 시간이었기에 다시 복숭아잼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메일을 확인하니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자신의 농장에서 나는 복숭아로 잼을 만들면 안 되냐면서요. 좋은 기회였기에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농사꾼의 정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던 앞마을 복숭아 아줌마였습니다. 복숭아 아줌마는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있는데 괜찮냐고 되물었지만 이혼할 사이니 괜찮다고 대답을 한 후 아줌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기에 3개월이란 이혼 숙려 기간이 있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숙려 기간이고 뭐고 당장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루라도 빨리 징글맞은 시댁과 남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후 마을에서 제멋대로 여자를 만나며 돌아다녔어요. 꼭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면 친정 부모님 집 앞으로 지나갔고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후 경제적인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댁에 있을 때보다 지갑이 무거워졌어요. 앞마을 아줌마의 복숭아는 크기도 큰데다가 당도도 높아 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진 잼은 급격히 상승하는 수입으로 연관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 다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복숭아 잼을 극찬해준 덕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판매량은 껑충 뛰어버렸죠. 한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한순간에 꽂히자 무서웠지만 또 그만큼 뿌듯했네요.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통장에 돈이 모이자 다시 한번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딸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상황을 말하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의 신축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네요. 서울에 간 후부터는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꾸준히 병원을 다닌 어머니의 건강은 금세 괜찮아지셨고 복숭아잼 또한 찾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났거든요. 덕분에 예전에는 쳐다도 못 보던 외제차를 살 능력까지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남이 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얕잡아 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코를 도려내기 위해 백화점을 돌며 무리의 쇼핑을 했고요. 한껏 치장한 채 법원에 나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은 떡 벌어졌어요. 금세라도 벌어진 입에 발끝에 닿을 정도였죠. 드디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세금으로 저렇게 돈지랄이나 하고 말이야.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그동안 내가 세금을 내다니. 신고를 하던 배 아파 응급실에 하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이제는 남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니 돈도 있으시면서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촌스러우세요. 오죽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농사하는 사람이냐고 말했겠어요. 어머니가 시골 촌뜨기 출신인 건 알지만 여기는 서울인데 그래도 최소한 격식 있는 복장을 입으셔야죠. 지금 입은 꼴은 당장 밭으로 달려나가 소 곱비나 잡게 생기셨잖아요. 뭐야? 너랑 아예 안 보고 살겠다고 막말을 하는구나. 네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년 신고해서 거리에 나앉게 하고 말 거야. 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말을 가려 하라며 호통을 쳤고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무시하는데 타이밍 좋게 어머니가 외제차를 끌고 등장하셨습니다. 부잣집 사모님같이 꾸민 어머니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셨고요. 거지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비싼 차를 산 거야? 너 이제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하는 거냐? 아범아, 당장 경찰서에 전화부터 넣어라. 남이 낸 세금으로 호강하던 기초수급자들이 이제 도둑질까지 한다고. 저런 것들은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분수에 맞지도 않는 비싼 옷 입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남의 돈에 손 뻗을 생각까지 하고 돈독에 아주 발끝까지 뻗쳤구나. 거지가 돈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알려줘야지. 우리 딸이 돈 벌어서 산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러게, 사돈도 우리 딸내미가 같이 잼 만들자고 했을 때 동참을 하셨어야죠. 괜한 사람 누명 씌워서 가뜩이나 일 많은 경찰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마저 가세요. 복숭아잼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 안색은 한순간에 퍼렇게 질리셨어요. 충격이 어찌나 크셨는지 112가 찍힌 핸드폰까지 바닥에 떨구셨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이혼은 무효야.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뼈 빠지게 고생한 시애미를 모른 척해? 뼈가 삭으셨으면 가서 사골국이나 푹 삶아 드세요. 괜히 헛소리나 찍찍하지 마시고. 이제 치매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왜 생색은 어머니가 내세요? 그 닭부리 같은 입으로 쪼던 것도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가사노동한 것까지 물어서 위자료 청구하고 싶지만 그래도 같이 산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옷을 탁탁 털고 어머니가 몰고 온 외제차에 올라타자 온몸으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기초수급자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이잖아요. 그 후 남편은 몇 번이나 전화해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딸아이를 생각해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자면서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설치며 시어머니 농장의 절반을 홀랑 팔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끈기도 없고 게으른 남편이 사업을 해 잘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남편과 합세하여 은혜도 모른다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냥 두 모자를 차단했네요. 현재 저는 개인 사무실과 작은 공장을 가질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답니다. 깨끗한 집으로 퇴근 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혼자서 돈을 벌어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하다는 걸요. 현재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기 힘을 돈부터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해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